자, 포인트 네 번째 순서입니다. 시기별 경제정책의 이해 시간인데요. 박정희 대통령 하면 뭐가 가장 기억에 남죠? 경제개발. 물론 5.16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지만 지금 또 경제개발에 어떻게 보면 헌신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박정희 정부에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경제개발이 이루어지게 된 건데요. 사실 좀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누가 억울하죠? 장면 정부가 좀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자, 1년이 채 안 됐잖아요. 1년이 채 안 됐는데 박정희 장군의 5.16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이 뒤집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면 정부에서 사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었어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사실 장면 정부에서 기본적인 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쿠데타가 벌어지니까 그 안을 시행을 못했던 거예요. 근데 박정희 정부 입장에서는 기존에 있던 거에 뭐로 얹은 거지? 숟가락을 얹고 밥그릇을 얹고 젓가락을 얹고 해서 약간 다시 이렇게 첨부하고 약간 조각 다시 맞춰주고 약간 섞어주고 그런 역할을 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진행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확실히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장면 정부에서 수립이 된 거고 박정희 정부에서 거기에 추가시키고 보완을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시행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립이라고 안 그랬죠. 시행했다라고 적어놨어요.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1962년부터 66년까지 5개년 단위로 진행이 됐고요. 처음 계획은 에너지원 확보, 사회간접자본 토대 확충 등이 처음 목표였습니다. 그 경부고속도가 1970년도에 개통이 됐고요. 1977년도에 수출 100억 달러가 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강의 기적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박정희 정부의 경제정책에서 아셔야 될 부분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행했다. 그리고 경부고속국도를 1970년도에 개통했다. 그리고 1977년도에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했다.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고 이 경제개발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당연히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와야 되잖아. 그래서 박정희 정부의 특징은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외국에서 대부분 들여온 특징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일본하고 수교를 하면서 일본한테서 보상금을 받았죠. 니네들이 우리 땅에서 수탈했고 이제 뺏어갔던 물적, 인적 피해 보상해. 그래서 대일 청구권 자금이라는 이제 비용을 가지고 경제개발에 투자를 했고요. 그다음에 베트남 전쟁에 한국군을 파견하게 됩니다. 그 베트남 전쟁에 한국군이 이제 참전함으로써 거의 연 5만 명 정도가 참가를 했거든요. 그 참전 용사들이 받는 월급, 그다음에 수당, 그다음에 뭐 옷, 아니면 무기 이런 것들이 다 미국에서 지원해 준 겁니다. 미국에서 그걸 지원해 주니까 그 돈이 다 이제 국내에서는 경제개발에 또 많은 부분 투자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전쟁이 터지니까 어떻습니까? 재밌는 점은 한쪽에서 전쟁이 터지면 한쪽에서는 호황을 누려요. 아쉬운 얘기지만 6.25 전쟁이 터졌을 때 누가 호황이었냐면 일본이 호황이었어. 왜? 자, 미군, 유엔군, 한국에 싸우다가 휴가 가야 될 거 아니야. 멀리 못 가죠? 그럼 어디로 가는 거야? 일본으로 가죠. 일본에서 놀고 먹고 돈을 쓰잖아요. 그리고 자, 필요한 게 뭐 있어요? 물자도 필요하죠. 차도 필요하죠. 의약품도 필요하죠. 옷도 필요하죠. 뭐 식료품도 필요하죠. 그걸 일본에서 다 조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6.25 전쟁을 통해서 한반도는 전쟁의 포화 속에서 중리산이 죽어가는데 일본은 경제성장의 키트를 6.25 전쟁을 통해서 마련한 겁니다. 자, 역설적이죠. 베트남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베트남 전쟁에 이제 베트남 현지에서는 이제 전쟁을 하면서 또 서로 간에 민족 간에 총질을 하게 되고 서로 간에 또 나눠서 싸우게 되고 혼란스럽고 서민들은 또 힘든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데 이제 대한민국 군이 파월됨으로써 이제 그런 특수가 또 생기게 되는 겁니다. 사실 베트남 전쟁에 참가한 한국군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오해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그 오해들을 좀 불식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실제적으로 알려진 거랑 많은 부분에서 다릅니다. 실제적으로 이분들 베트남 전쟁 참가했다 그러면 색안경을 끼고 보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뭐 참 학살을 했다, 민간인을 학살을 했다, 뭐 약탈을 했다, 뭐 안 좋은 진짜 입에 담기 힘든 안 좋은 짓들을 뭐 했다, 뭐 사과를 해라, 뭐 나쁜 사람들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오해가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도 일부 있지만
전체를 그렇게 매도할 수는 없습니다. 베트남 전쟁에 참가했던 한국군들은 정말 애국심에 똘똘 뭉친 그리고 국가를 대표한다는 그런 사명감으로 나가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은 절대 이제 폄하돼서는 안 될 거예요. 이 부분은 자세하게 나중에 또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독에 강부와 간호사를 파견을 했습니다. 소독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죠? 그 당시에 우리나라만 분단되어 있었던 게 아니고요. 독일도 분단이 되어 있었어요. 소독, 동독. 소독은 자유국가, 동독은 공산국가. 그러니까 이 소독에 이제 간호사와 강부를 파견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 4천만 달러라는 돈을 빌리기로 했어요. 독일한테 그 4천만 달러에 지금도 사실 큰 돈이잖아요. 한 거의 400억, 500억 정도 되는 큰 돈인데 그 당시는 얼마나 컸겠습니까? 한 40년, 50년 전인데요. 엄청 큰 돈이에요. 그 돈을 빌려달라 했는데 독일에서는 혹시나 만약에 이 돈을 우리가 못 받으면 어떡하지? 걱정되잖아요. 큰 돈이니까. 그러니까 보증을 요구한 거예요. 보증을. 야, 뭐 믿고 막 뭐 없니? 야, 그냥 빌려줄 수 없잖아. 뭐 믿을 수 있는 거 하나 뭐 어떻게 좀 해줘봐. 근데 뭐 차용증이나 써주든가. 그러다 보니까 박정희 정부에서 대안으로 세운 게 소독에 좋아. 너네들에게 강부하고 간호사를 보낼 테니까 그 사람들의 월급을 담보로 해서 우리한테 4천만 달러를 빌려다오. 그렇게 해서 4천만 달러를 또 들여오게 됩니다. 얼마 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현충일 때 얘기하셨을 때 그 소독에 가셨던 간호사라 강부에 대해서 그분들도 국가유공자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사실 그분들도 국가유공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가 꼭 전쟁에서 공을 세웠다. 그게 국가유공자는 아니고요. 국가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면 그분들이 다 국가유공자입니다. 실제적으로 소독에 가셨던 강부와 간호사분들은 정말 힘들게 정착을 하셨어요. 강부와 간호사를 왜 받아들였겠어요? 소독에서는 하기 싫고 안 하려고 하니까 그 인력들을 한국에서 데리고 온 겁니다. 3D 직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동남아시아에서 다문화 노동자들 받아들이는 것과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 사실 다문화 노동자 같은 경우는 여러 문제가 있지만 또 차별 대우도 많이 받고 있는 건 사실인 것처럼 그 당시에 우리 이제 강부나 간호사로 가셨던 그 어르신들 같은 경우도 똑같이 정착하는데 좀 많은 어려움이 겪었고 좀 힘들게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항상 감사함을 좀 가슴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김영삼 정부의 경제정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김영삼 정부는 큰 업적이 3가지가 있어요. 2개는 좋은 업적, 1개는 희대의 흑역사입니다. 일단 좋은 것부터 먼저 볼게요. 김영삼 정부는 금융실명제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 당시는 요즘은 어때요? 신분증을 내고 내 이름으로만 통장을 만들 수 있었지만 이 당시만 해도 가명으로도 만들 수 있었어. 그러니까 예컨대 김개똥, 김말똥, 뭐 김똥똥 뭐 이런 식으로 가명으로 만들 수 있었어요. 그러면 가명이라면 어때요? 추적이 힘들잖아요. 범죄를 했을 때, 나쁜 일을 했을 때 내가 타인의 명의로 통장을 넣어놓게 되면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지하 경제가 활성화되고 여러 가지 금융 경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뭐 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김영삼 정부가 금융 실명제를 진행하게 되죠. 자, 이제부터는 가명 계좌 안 돼. 무조건 실명으로 해야 돼.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그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부정한 통로로 돈을 가지고 있던 분들은 충격을 받았겠죠. 왜? 이제 이 돈이 사라질 수도 있으니까. 왜? 내 통장이라는 거 입증하지 않으면 그 돈은 어떻게 사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멘붕에 빠진 거지. 그러니까 멘붕에 빠지니까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도 이제 수축이 되는 거예요. 멘붕에 빠지는 거 똑같이. 돈 있는 사람들이 멘붕에 빠지니까 전체적인 시장도 멘붕에 빠지는 부작용이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많은 국민들은 환영을 했습니다. 왜? 경제개혁의 기초를 놓았다는 점에서 다들 불편함을 참았고요. 실제적으로 제가 그 당시에 고등학교 1학년 때로 기억을 하는데 이때도 학생들 사이에서도 반응이 되게 좋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멋지다! 최고다! 그리고 2번째로 했던 정책이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을 했다는 거. 사실 OECD 회원국 중에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아시아 국가는 딱 2개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일본하고 대한민국. 대한민국과 일본 외의 아시아 국가는 OECD 회원국에 가입이 안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참 자랑스러워야 할 업적이죠. 자, 이 두 개가 김영삼 정부에 내세울 수 있는 좋은 업적, 그리고 나쁜 업적은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다 아실 겁니다. IMF 구제금융. IMF 사태를 펑 터뜨려가지고 아주 힘들게 또 만들기도 했던 정부지요.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만만치 않게 좋은, 참 좀 여서적이네. 좋은 정책 그리고 나쁜 결과. 하여튼 이 두 가지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포인트 5번째는 민주주의 발전과 실현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우리나라는 48년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됐고요. 50년도에 6.25 전쟁이 발발했고요. 6.25 전쟁이 1953년도에 끝났죠. 끝나고 아까 뭐라 그랬어?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당이 부정부패, 장기 독재 때문에 원성이 자자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 대표적인 사건이 4.4.5.2 개헌입니다. 1954년. 전쟁이 끝난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뭘 주력해야 돼? 일단은 1년밖에 안 됐으니까 아직까지 여기저기 무너져 있는 건물도 많을 테고, 산업시설도 엉망일 테고, 사람들 살아가는 것도 엉망일 테고, 수용소도 많이 이제 고아들도 많을 테고, 집 없는 사람들도 많을 테고, 실업자도 많을 테고, 그 부분에 신경 써도 힘든 판에 당장 이승만 대통령의 장기 독재? 독재라는 표현이 맞겠죠? 장기적인 어떤 집권을 위해서 헌법을 바꾸려고 한 겁니다. 나쁜 새끼들이, 죄송합니다. 이건, 참, 어떻게 보면 너무하다 싶을 정도예요. 서민들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어. 진짜 서민들이 개돼지였나 봐. 자기들의 이익에만 몰두한 거 아니에요. 4.4.5.2은 뭐냐면 반올림이에요, 반올림. 그게 반올림이라는 의미인데, 자유당에서 대통령 3선 제한 없애려고 헌법을 바꾸려고 합니다. 헌법을 바꿔야지만 이 제도가 바뀔 수 있으니까. 헌법이 최고 상위법이잖아요. 최고 상위법에서 규정이 안 돼 있으면 대통령도 마음대로 못 하잖아. 그러니까 헌법을 바꿔야 돼.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 당시 제적의원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한데 그게 해보니까 135.33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지 개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아싸 좋아. 왜? 사람은 0.33명이 없잖아요. 사람을 뚝 잘라가지고 30%만 잘라서 0.33명 불가능하잖아. 고로 0.33은 논리적으로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반올림을 하든지 반올림을 하지 않든지 해야 되는데 0.33이면 흔히 반올림을 안 해도 되잖아. 0.5 이상이면 반올림을 하지만. 그러니까 3점을 빼면 135명인 거야. 그래서 자기들 종족수가 135명이거든. 그래서 계획대로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1960년까지 이승만 대통령이 쭉 독재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4.19 혁명을 통해서 이승만 정부가 무너지고 장면 정부가 잠깐 출범했다가 1년 만에 다시 5.16 군사고사태가 돼서 군사독재 정권 왔다가 박정희 대통령 암살당한 후에 잠깐 뭐가 될 듯 말 듯 하다가 다시 전두환 정권 들어서고 노태우 정권 들어서고 그 다음에 김영삼 정부 들어서고 이런 식으로 숨가쁘게 대한민국 역사는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담이긴 한데 우리가 지난 연도에 촛불 시위를 통해서 평화적인 정권 교체를 이뤄냈잖아요. 엄청나게 기쁜 일이고 또 역사적인 일이지만 항상 걱정되는 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손으로 민주정부를 만들고 국민들의 염원을 담은 정부를 만들었지만 방심하다 보면 어느 순간 또 독재자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가정들이 많았잖아요. 그 4.16 혁명, 그 다음에 바로 또 군사 독재, 장기간의 군사 독재 이런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촛불 시위를 통해서 촛불 혁명을 통해서 자유정부, 또 민주적인 혁명 이뤄낸 건 좋지만 어렵게 얻어낸 만큼 우리가 방심하지 않고 또 지켜나갈 수 있도록 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6월 민주항쟁 또 중요하게 다뤄지는 건데요. 1987년도에 있었던 얘기예요. 이 당시는 전두환 정부가 또 독재를 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전두환 정부는 노동운동을 탄압했고 학생운동을 탄압하는 등 강압적인 정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야 조용히 내가 하는 대로 따라와. 그리고 박종철 학생이죠. 고문을 해서 죽이고 그걸 숨기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1987년도면 88년도가 서울 올림픽이었잖아요. 그 직전이니까 민주화 열기가 높아지는 거야. 우리가 올림픽을 개최할 정도로 국격이 상승했는데 왜 우리 손으로 대통령을 못 뽑아? 이때까지만 해도 어떻게 뽑았냐면 직선제가 아니고 간선제였어요. 지금은 내가 원하는 대통령, 뭐 문재인 대통령 찍고 놓을 수 있잖아. 그 당시에 그게 아니었고 선거인단을 뽑는 거예요. 선거인단. 예컨대 뭐 민주당 후보에 선거할 수 있는 선거인단에게 투표를 하는. 그러니까 선거인단을 뽑아서 그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좀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조작이 가능한 아니면 또 이렇게 좀 비민주적인 그런 방식이었거든요. 그걸 바꿔달라. 우리 손으로 대통령 뽑게 달라 요구를 했는데 당연히 반대합니다. 왜? 민중들이 요구하는 걸 들어주게 되면 기득권층을 어때요? 뺏기게 되는 거잖아. 자기의 이익을 뺏기게 되다 보니까 호언 조치를 통해 가지고 자, 민주화 요구 거부. 아직 때가 아니다. 아직 탈출의 때가 아니다. 그다음에 일체 개헌 논의를 중단을 해버리게 되는 거죠. 하지만 결국 전두환 정부도 손을 들게 됩니다. 6월 민주항쟁에 결국 굴복하게 되죠. 이때는 4.16 혁명 때는 대학 교수들이 전국적으로 시위에 나왔지만 이때는 또 넥타이 부대, 해사원들이 또 시위에 전국적으로 동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고 6.29 민주화 선언을 발표합니다. 자, 대통령 직선제로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대대적인 민주화 조치를 할게요. 라고 약속을 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또 국민들이 피와 땀으로 또 얻어낸 또 민주화 기회이기도 합니다. 포인트 6번째, 대한민국의 통일 노력 한번 볼게요. 대한민국은 지금 나눠져 있죠. 북한과 남한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렇다고 노력을 안 한 건 아니에요. 가장 최초의 노력은 7.4 남북 공동성명. 이게 남북도시자회담을 계기로 해서 이제 분단 이후 최초로 통일에 관련된 3대 원칙에 합의했던 의의가 있는 선언입니다. 7.4 남북 공동성명은 분단 이후 최초로 통일과 관련된 3대 원칙 뭐겠어요? 자주적, 외세의 개입 없이 평화적, 전쟁 없이 민족적 대장결을 통해서 통일하자라고 최초로 합의를 했던 역사적인 의의가 있기 때문에 문제에 자주 나옵니다. 그 다음에 노태우 정부는 공산권 국가가 수교하는 북방 정책을 추진했고요.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그리고 남북 기본 합의서라는 남북 간 최초의 공식 합의서를 채택합니다. 자, 7.4 남북 공동성명은 분단 이후 최초로 통일과 관련된 3대 원칙에 합의한 거고 남북 기본 합의서는 남북 간 최초의 공식 합의서인 거예요. 의미가 다른 거죠. 원칙에 합의한 거랑 공식 합의한 거랑. 그러죠? 말장난일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노태우 정부 때 남북 기본 합의서, 남북 간 최초의 공식 합의서다. 남북 간 사이의 하해와 불가침,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했다. 이거 중요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남북 관계는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한 관계다. 상호 불가침 등에 합의했던 일반적인 내용이죠. 하지만 이때만 해도 상당히 진보했던 아주 큰 뉴스가 됐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김영삼 정부 때는 좀 북한이 NPT라고 하죠. 핵확산 금지 조약을 탈퇴했어요. 그러니까 핵을 만들 수가 있게 된 거야, 공식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만들었어요. 3단계로 통일하자. 구체적인 통일 아닌 거죠. 일단 하해 협력하자. 그 다음에 남북 연합 만들자. 그 다음에 통일국가를 완성하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해 협력이 힘들죠. 우리는 가능한데 위쪽이 좀 어려울 겁니다. 그 다음에 김대중 정부 때는 6.15 남북 공동선언을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6.15 남북 공동선언을 주창을 했죠. 남북 통일 방안, 이산가족 상봉 등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개성공단이 6.15 남북 공동선언 이후에 조성이 됩니다. 그리고 철도가 연결이 되게 되죠. 그래서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이 활발해졌던 시기이기도 하고요. 노무현 정부 때는 제가 군 생활할 때 노무현 정부였었는데 14 남북 공동선언을 통해서 6.15 공동선언의 적극 구현,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따르겠다 확인했던 그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두산 관광 등 이제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경제협력, 그다음에 백두산 관광 등에 대한 업적들을 이제 이분이 업적들을 노무현 정부에서 진행을 했었고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포인트
7번째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다. 당연하죠? 우리 땅이에요. 하지만 일본은 아니다, 내 땅이다 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 재밌는 애들이에요. 역사적인 증거로는 대한민국 땅이 맞습니다. 예전부터 삼국시대 이래로 계속 우리 거였어요. 신라 지증환 때 우산도, 울릉도와 독도를 복속을 했고요. 안용복 장군, 조선 숙종 때 인물입니다. 조선 숙종,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간도 때도 나오시죠. 숙종 임금은 참 어떻게 영토 분쟁에 참 많이 휘말렸던 그 임금이에요. 위로는 청나라와 간도 분쟁, 옆으로는 또 그 일본 놈들이 독도랑 이제 울릉도 찝쩍거리니까 참 머리가 많이 아팠을 겁니다. 그 안용복 장군은 울릉도에 진입한 일본 어민을 쫓아냈어요. 쫓아냈는데 쫓아낸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일본으로 직접 건너갑니다. 건너가서 자, 일본을 다스리고 있던 에도 막부랑 타협,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협상을 하는 거죠. 협상을 해서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 땅이다. 그래서 에도 막부는 앞으로 일본 어민들을 울릉도와 독도 쪽으로 보내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받아내고 귀국합니다. 귀국해서 구속됩니다. 무슨 말인지 좀 생기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 당시에 문제가 있었어요. 이 안용복 장군이 서민의 입장으로 가게 되면 누가 에도 막부에서 만나주나요? 안 만나주지. 서민인데.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나름의 방법을 하나 구상해 갑니다. 당상간, 지금으로 치게 되면 아주 고위 관료예요. 뭐 장차관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조선 정부를 대표하는 장차관급의 고위 관료인데 그 나랑 같이 울릉도와 독도에 관련된 얘기 좀 해야 되겠어? 그러면 어때요? 에도 막부에서 만나주잖아. 조선 정부의 장차관급 이사가 왔다는데 만나서 무슨 일로 오셨어요? 당신의 어민들이 우리 울릉도와 독도를 계속 침범하는데 주의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조선 땅인 거 아니까 저 주의 주겠습니다라고 이제 하고 왔는데 그리고 문제가 되는 거지. 왜 사칭했잖아. 일반 백성인데 고위 관료로 사칭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 때 옥에 갇힙니다. 참 이 얘기까지만 듣고 보면 역시 헬조선 역사라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게 상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고위 관료를 사칭했다 그러면 원래 원칙대로 하게 되면 사형입니다. 사형인데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이제 옥살이만 하셨던 겁니다. 어떻게 그 당시랑 지금이랑 또 많은 부분 또 차이가 있고 또 생활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기준으로 생각하기에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대한제국,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사라진 제국. 대한제국에서도 칙령을 공포해서 울릉도를 울도 군으로, 섬을 군으로 승격을 시켜서 국내외의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확실히 밝혔습니다. 이거 말고도요, 우리 땅인 정보 정말 많아요. 객관적으로도 하나, 울릉도에서는 독도가 보입니다. 근데 일본 애들에서 가장 가까운 옥계섬인가요? 거기서 독도는 절대 안 보여요.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들 땅이래.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 합니다. 그리고 그 Sea of Japan, 일본해라고 공식적으로 주장을 하고 다니죠. 실제로 외국 지도 보시게 되면 Sea of Japan으로 된 지도가 거의 대부분 일반적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점점 그게 병기가 되고 있어요. 이제 일본해지만 사실 이제 한국에서는 일본해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병기가 되고 있는데 점점 우리 국력이 강해져서 이제 당당하게 이제 한국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개인적으로 기대합니다. 우리가 한국사를 배우고 역사를 배우는 것도 사실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얻기 위해서예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역사를 배우는 겁니다. 근데 배워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배워야 되고 상기해야 되고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이번 파트를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하루 만에 2등급 한국사 강의가 이제 끝나는데요.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다음 기회에 좀 더 다양하고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으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긴 시간, 긴 강의 들어주신다고 고생했고요. 궁금한 점 있다면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